네, 태양이도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 맹자 성선설, 그러니까 순자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고 맹자 성선설에 관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보기에 인간의 본성은 선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여를 했기 때문이죠. 맹자 혹은 당시에 맹자를 포함한 유가 사상자들, 뭐 순자, 맹자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공자 모두가 다 생각하기에 하늘은 어떤 존재이냐? 완벽한 존재예요. 서양의 신하고 거의 내용이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전지전능 전선한 존재.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악하게 만들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악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자신과 마찬가지로 선한 존재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바로 그렇게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하면서 선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면서 또한 한 국가의 지도자는 또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선하게 덕으로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치 이론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6쪽으로 가서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맹자의 정치, 왕도 정치라고 하는데 그 왕은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것을 성선설에 입각한 정치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맹자는 모든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사람의 본성이 예외 없이 선하다는 말을 성선설로 드러냈습니다. 인간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본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육체적 정욕이나 감각을 자극한 그런 걸 야기한 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맹자가 보는 인간은 모두 성인군자, 성인이나 군자 이런 사람들은 성한한 본성을 잘 유지하고 그렇게 행위한 사람들을 성인군자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성인군자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고귀한 사람인 성인은 자신의 본성을 선한 본성을 장애 없이 완전히 구현한 사람이고 왕이라면은 모든 사람들 백성들을 그렇게 선한 본성을 잘 구현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어진 정치, 왕도 정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그가 이상으로 삼은 어진 정치의 기초다라고 합니다. 인간을 선하게 본다라는 것은 평범한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스스로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평범한 인간이 다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맹자는 역사 속에서 평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선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왕이든 평민이든 다 동등하게 고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백성의 가장 귀중한 존재이고 그 사직, 관료들은 다음이고 군왕은 대단치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맹자는 힘, 법과 사상처럼 강력한 처벌과 통제로서 정치하는 그렇게 힘으로 정치하는 것은 패도 정치이며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을 왕도 정치라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가 바라보는 올바른 정치의 방법은 왕도 정치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백성을 덕으로서 네 가지 덕이 있었죠. 인의예지. 이 인의예지를 갖춘 성인 그런 왕이 백성들에게 인의예지를 알도록 잘 유지하도록 따라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선한 본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그것이 왕도 정치라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 유력한 제후들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무력으로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맹자는 그의 이상주의적 사상을 제후들에게 유세하고 다니면서 패도를 보장하고 왕도를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진나라가 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망했다고 그러겠죠?
태도 정치를 한 진나라가 왜 그렇게 빠르게 망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 힘으로 남을 복종하게 할 때에는 정말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마음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내가 힘이 강하다면 복종하지 않고 다시 반란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덕으로서 남을 복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참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사회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맹자가 추구하는 인의 정치, 왕도 정치는 민의의 바탕을 둔 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맹자가 이야기한 왕도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자는요, 여기에서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인의 예지를 중요시하는데 이 인의 예지 중에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순자는 예를 중요시했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맹자는 하나 더 인과 의를 강조했습니다. 인의 예지 중에서 예와 지보단 인과 의가 더 중요시하다고 봤고 왕도 인의 예지 중에서 물론 예와 지도 중요하지만 인과 의가 더 중요하고 인과 의로서 정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는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 지식이죠, 지식. 내가 선하지 않고, 즉 내가 인하지 않고, 인이라는 얘기인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랑하는 마음, 혹은 타인의 상황에,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인의 마음 없이 그리고 합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정의감, 올바르게 해야겠다.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올바르게 정치해야겠다. 올바르게 다스려야겠다. 라는 이 의의 마음, 즉 인과 의가 없이 지식을 먼저 갖추게 되면은 그 지식은 어떻게 사용이 될까? 태도 정치의 방법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 또 얘는 왜 그러느냐? 인과 의가 없이 어떤 강력한 처벌이나 법으로서 얘라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규범, 법을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왕이 인과 의의 마음 없이 단지 예로서만 백성들에게 예를 다하라, 질서를 지켜라, 법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주겠다라는 것으로만 하게 되면 백성들은 순수하게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왕은 예와 지 이 대신에 먼저 백성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한 마음,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마음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왕도 정치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백성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겁니다. 현재 그 전국시대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전쟁과 폭력과 갈등만이 난무하고 백성들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입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죠.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경제적 상황을 개선해 주는 것,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당장 굶어 죽지 않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백성들이 서로 간에 사랑할 줄 알고 또 올바른 행위도 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사마천은 어디에서, 사마천 사기에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화식열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맹자의 왕도 정치의 첫 번째는 뭐냐? 인과 의로서 백성을 대해야 하고 백성들이 먼저 인과 의를 갖추도록 해야 하고 예와 지는 다음인데 인과 의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백성들이 먼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본적인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비로소 순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순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우리 뉴스들 보면은 우리나라 말고 뭐 남미나 쪽 아프리카에서 가끔씩 폭동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정부가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계속 홈스테이 강조하지만 밖에 왜 나갑니까? 왜 폭동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왜 폭동을 합니까? 당장에 뭐가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또 집에만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을 벌어야 할 돈이 필요한데 일도 못하게 되니까 폭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정부는 무엇을 해줘야 돼요? 지도자는 뭘 해줘야 돼요? 백성을 먼저 먹고 살게 할 수 있도록 생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먼저 백성들에게 집에 머물러라. 가능한 한 나가지 말고 사회적 거리 유지해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또 뭘 준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뭘 줍니까?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정당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정치하는 사람들이 TV 나와서 뭐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념의 갈등보다 뭐 좌냐 우냐 하는 것보다 민생, 즉 먹고 사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올바른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지금 맹자의 왕도 정치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했지만 지금 제가 잠시만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 관계가 조금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의 동영상은 못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한번 이 맹자의 왕도 정치를 설명한 동영상이 이거예요. 이건데 EBS 클립뱅크인데 이걸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왕도 정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에 맹자가 안정된 생업을 먼저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 다음 주장한 바가 하나 있어요. 주장한 바. 이러한 제도를 실현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어떤 토지제도로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토지제도. 백성들의 경제적 처지를 먼저 나아주게 하는 것이 왕도 정치의 첫 번째다. 그것은 뭐뭐 제도, 뭐뭐 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정전제죠, 정전제. 토지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10개의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왜 받을 정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한자. 9개 구역 나눠가지고 8개 구역은 세금을 내고 하나의 구역은 내 걸로 하는 것. 그래서 우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정전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인의예지를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따스하게 입으며 편안하게 지내자 라는 것이 먼저 필요한데 그런데 거기서 멈추게 되면은 배부르고 따뜻하면 그때는 뭐하고 다를 바 없습니까? 그때는 우리 인간은 배부르고 따스하다면 배부르고 그냥 따뜻해. 왕이 이건 해줬어. 근데 그 상태에 가만히 머무르고 있으면 배부른 돼지가 되겠죠. 그렇죠. 즉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륜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가지 덕목을 중심으로 가르치자라고 했는데 그 5가지 덕목이 뭐죠? 5가지 일륜이라고 해가지고 오륜을 이야기하죠. 3강 오륜 할 때 오륜. 부자 사이의 친밀함, 군신 사이의 의리, 부부 사이의 구별, 어른과 아이 사이의 차례, 친구 사이의 믿음. 이
5가지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 뭐 이것을 지키게끔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인간은 배부르고 배따탄 그런 금수에 부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인간 간의 관계가 선하게 올바르게 성립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맹자가 이야기한 바고 루소도 서양에서 루소가 이야기하지만은 서양은 조금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자입니다. 순자. 잠시만요. 순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맹자와 전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성악설로 드러나가죠. 인간이 선할 수 있는 것은 이인유의 결과이다. 인간이 원래 태어나기에 악하게 태어났는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선한 본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본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회복해야 할 본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육아에 속하는 겁니다. 육아에. 선한 본성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한비자나 상한 같은 법가입니다. 그런데 순자가 보기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선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인위. 뭡니까? 이인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뭐 인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사전에서 나왔지만 사람이 힘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또 인간의 본성이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동물이고 따라서 본성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욕구는 또 상대적이고 무제한적이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앉아 막 서 있으니까 저도 지금 아까도 수업 있었고 지금도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니까 앉고 싶어요. 또 앉으면 어떻습니까? 앉으면 자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고 깨면 또 자고 싶고, 그렇죠. 계속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본성을 따르면 뭐가 있게 되느냐? 즉 자신의 욕구만 무제한적으로 채우게 된다면 끝도 없는 무절제가 있게 되고 예의와 질서는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순자도 맹자와 동시대 전국시대 인물이에요. 당시에 혼란은 왜 생겼냐? 바로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무절제가 생기고 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마음에 예의와 질서는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인간의 정욕을 따른다면 필연적으로 싸우고 빼앗는 데서 시작하여 직분을 무너뜨리고 직분. 제가 이거 사마천 사기 설명할 때 이거 공자의 어떤 사상하고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직분. 정명사상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성우학생 맞아요. 직분. 자신의 이름에 맞는 직책. 그것을 다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구가 지나칠 때는. 직분을 무너뜨리고 도리를 어지럽히는 대로 나아가고 종래에는 폭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스승의 법도에 의한 감화와 예의에 의한 가르침이 있음 연후에야 사양하는 데서 출발해 조화와 질서로 나아가고 사회적 안정으로 귀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선한 본성을 갖고 선한 본성을 바뀌는 것은 뭐냐? 이러한 욕구를 절제시키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인의 예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즉 법과 제도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게끔 해야 할 것, 그리고 법과 제도로서 특히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분배, 법과 제도로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분배,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나아가서 나쁜 짓, 악한 짓을 하지 않게끔 해주는 법과 제도, 즉 예로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악한 본성을 인위로서
교화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화성기위라고 하죠. 화성기위. 이게 맹자의 가장 죄송합니다. 순자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화성기위가 뭐고 구체적으로 화성기위가 뭐고 어떻게 실현되고 그러면 순자가 보는 왕의 의무,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영상 자료를 하면 이거는 좀 보고 우리가 다시 순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자, 변화시켜준다. 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선에서 악에서 선으로 일으켜서 인위적인 외적 노력에 의해 무엇으로서 합니까? 화성기위를 어떤 것으로서? 이의 예지 중에서 예로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로서 예를 더욱더 중요시해서 악한 본성을 선하게 바꿔준다.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것도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인지? 예. 그렇죠. 극기 복례가 되는 거죠. 극기 복례가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극복한다. 일으켜서 예로서 이제 복복한다. 악한 본성을 선하게 바꿔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끊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얘야말로 인간 사회의 정신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통하는 법. 자연계에 통하는 법이 뭡니까, 여러분? 자연계. 인간이 아닌 인간 외에 다른 존재분들의 통하는 법. 어떻게 존재해야 하게 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 그게 자연법이죠, 이게. 자연법칙. 자연법칙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연법칙이죠. 그래서 자연법칙. 물리법칙. 이런 것 등등 자연법칙입니다. 인간에게도 이러한 법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도덕법칙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도덕스러운 악한 본성을 선하게 만들어주느냐? 그것은 예로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질서, 예. 이런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교육을 시켜주고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강력한 처벌과 제재로서 해줘야만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하지 않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배우고 실천하게끔 꾸준하게 봐주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맨 처음에 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다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순자의 교육 방식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순자의 교육. 학교 가면은 우리가 자연 법칙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왜 배워주게 하느냐? 왜 가르쳐 주느냐? 순자에 따르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질서화, 내재화 시킴으로써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것을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의 악한 본성이 억누르게 되고 선한 본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자에 따르면 우리는 인과 의를 배우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순자가 인과 의를 부정을 한 건 아니에요. 인과 의도 중요한데 아까 맹자는 예보다는 인과 의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순자는 반대예요. 예로서 그 사회 규범, 사회 질서라는 것을 먼저 잘 지켜야 된다고 봤어요. 왜? 예는 뭐가 반영되는가? 예, 즉 사회 질서와 규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이미 반영된 거니까. 인과 의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와 규범에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얘를 잘 따르면 따를수록 인과 의에 맞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마음도 바꿔진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라라는 어떤 규범을 배우죠. 그런데 그 규범에는 이미 누가가 이야기한 인과 의가 다 반영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자꾸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인과 의에 대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순자는 생각을 한 거죠. 순자 보겠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무렵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서서로 주장하였습니다. 순자가 맹자의 성선설을 반대하고 나섰으나 그 목적은 맹자와 마찬가지였어. 그렇죠? 순자도 유가가 되는 겁니다. 맹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수양을 권하여 도덕적 완성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양은 뭐냐? 사람에게 잠재해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가르침이나 예의에 의하여 쌓는 것입니다. 수양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사람, 올바른 상황, 올바른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맹자처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억누르고 외부로부터 교육에 받아서 예의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것인데 수양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음 달로 가볼게요. 이러한 순자의 사상은 백성을 정치적 권력으로 규제하려고 한 이사, 한비자 등 법가에 의해서 계승되었습니다. 순자의 제자였던 한비자는 스승의 성악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성을 극복하는 데서 순자가 인간의 노력을 강조했다면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악한 본성이 선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순자는 그렇게 주장한 반면 한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과 국가 조직 등의 정치 구조로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됐다라고 했습니다. 왜 한비자는 순자와 다르게 생각을 했냐라고 하면은 순자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예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본성을 선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교육을 시킬 교육자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교육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육자, 선생님은 이미 뭐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본성하고 태어났죠. 그런데 그 악한 본성을 이미 선한 본성으로 바꾼 사람만이 교육자, 선생, 군주,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비자가 보기에는 그러한 일은 매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왜? 순자나 한비자가 살던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전국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라고 봤었습니다. 따라서 쉽게 말해서 그러한 교육자도 없고 백성들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예의를 가르쳐서 악한 본성을 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성인, 왕 그러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왕인 내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선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악한 본성을 선하게 고쳐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뭘로써 악한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법과 국가 조직, 어떤 정치 체제가 먼저 중요하다. 이것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한 2분짜리 되는 동영상이 있는데 한비자가 말하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춘추시대 진나라에 왕량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차를 몰면 단숨에 천리를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리 밖에 전할 소식이 있다면 왕량에게 맡기는 게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량이 한 사람뿐이고 역사를 통틀어도 그런 사람은 거의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량을 뭐에 비유한 걸까요, 여러분? 왕량을 뭐에 비유한 걸까요? 왕량. 군주에 비유한 거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데 왕량만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다 맡기면 되겠다라고 했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현실을 보더라도 이런 사람이 태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왕량이 다시 왕으로 비유를 하자면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선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한 이미 성인이 된 왕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 본성을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선 왕량과 같은 임금, 그런 성인이 없을 경우에 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비자는 묻습니다. 君有一封信需立即传送，不知您会如何选择？有2种方法。其一是等别的王良出生，有幸要等到50到100年，不幸甚至会等到1000年吧。另一种方法就是选一些平凡的马夫们，将消息传递到千里之外。 오히려 보통 사람, 말몰이의 천재가 아닌 보통 일반 사람들을 20명을 단위로 배치해서 몰아가면 충분히 지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왕량 못지않게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说圣人有多少？圣人很少，那就相当于我们要找驾驭的人，要用这个王良这个思路是一样的。但是王良又很少，同时也说明圣人也很少，在治国的时候，那么圣人少，那么这个是，我们就是绝大多数都普通人了。那么如何来针对普通人设计一个也能达到的一个就是圣人治理国家的那个效果呢？报法处事则治，备法去世则乱。它要有一个制度的一个保证，在制度的这样一个运作之下，上边的那个最高的这个国君，即使是个普通人，那么如果制度的这样一个良好的运转，他也能够实现圣人在位时达到的那样一个政治效果。 바로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시스템만, 즉 국가의 법과 제도가 잘 마련만 된다라면 성인이 다스리는 효과와 같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우리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극복해서 평화롭고 질서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얘는 강력한 법과 국가 조직은 필수라는 겁니다. 법이야말로, 제도야말로, 규칙이야말로 즉 예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복종해야 할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준으로서 법이 철저하면 국가라고 하는 기구는 완비가 됩니다. 군주는 그 기구 정점에 있어 운용만 맡으면 됩니다. 법의 운용 원리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 평범한 군주라도 훌륭하게 정치를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순자를 비롯한 성악설에 근거한 법가와 순자가 생각한 법치제도, 즉 예의 중요성입니다. 예의 중요성. 그런데 한비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한비자의 정치 철학은 신상필벌 결과주의에만 집착하여 도덕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왔고 악명 높은 분서갱유 역할을 몰고 오기도 하겠다. 즉 법과 이외의 다른 여러 사상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혼란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그래서 모든 다른 사상들을 다 없애버렸죠. 이게 분서갱유입니다. 또한 강력한 중앙정부 법령에 의해 시시비비를 걸 위험이 있는 백가증명의 저수를 금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론은 결국 군주의 통치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따라서 백성들은 왕권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만나 있습니다. 오히려 한비자나 순자와 같은 예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통치제도는 가장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치의 대상으로서 백성들을 그냥 들러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고 반면에 맹자는 정치의 주체로서 백성들을 등장시키는 민본주의, 민의주의 사상을 가져왔다라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순자와 한비자가 이야기한 성선설에 근거한 정치, 즉 강력한 시스템과 법과 제도에 의한 정치 제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홉스 혹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마키아벨리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 본성들과 제도들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느냐? 자, 인간 본성, 성선설과 성악설을 살펴봤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하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왜 이런 연관성을 가질까? 여기 세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하지만 이런저런 맹점들, 맹점들이란 뭐냐?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이런 논점들이 있겠고 성선설과 성악설 모두 다 문제점, 맹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맹점들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좀 더 견고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뿌리 깊은 열망은 인간의 본성을 성과 악 어느 한쪽에 두고자 하는 논리에 여전히 더 큰 매력을 느끼는 듯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 제가 좀 가지고 온 거예요. 특히 이제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사람. 이기적 유전자를 쓴 사람.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쓴 사람 여러분 혹시 그렇죠? 리처드 도킨스.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인간은 본성은 이기적이다. 즉 본성은 악하다. 라는 것을 말은 하지 않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전자는 문제의 가장 큰 목적을 뭐라고 봤느냐?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그런데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면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어떤 행위를 다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가 이기적이다,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의 본래 목적은 후세에도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해 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이제 이렇게 인간 본성에 대해서 물론 서양 사람들은 선과 악이다 이 이분법적 개념보다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로 좀 구별하긴 했지만 어쨌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 철학과 과학 모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전자의 성격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가 특정한 인성론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특히 성과 악 중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귀결이 될까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귀결이 될까요? 선은 이타적이고 악은 이기적이다라고 본다면 어느 쪽으로 지금 거의 결과가 귀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악입니다. 즉 이기적이다라고 보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특히 경제 제도는 인간의 본성을 완벽하게 이기적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경제 안에서도 뭐 자본주의는 그렇게 규결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좀 이따. 이렇게 형성된 가설적 인성론은 오늘날 대중들 사이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일시적인 유행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실은 세심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가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 충족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를 어떤 원칙 위에서 조직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물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집단, 인간 개개인의 인간을 집단을 벗어나서 즉 사회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회를 유지하고 그 사회 안에 그 집단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선 생존과 번영을 하기 위해선 먼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본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사회를 운영할 질서, 법, 제도 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에서 인간 본성을 연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인간 본성에 대한 대중사회의 내 지적 흐름은 그 합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방향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인간을 본성상 선량하고 이타적이며 협동적인 존재로 볼 경우에 교육의 방향은 그와 같은 성품을 개발하고 극대화시키는 한편 그 성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차단하는데 강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의 본성은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공격적, 쟁투적인 것으로 볼 경우에
교육의 초점은 그러한 성품을 억제하고 교정한 동시에 사회 유지와 공공선언을 위해 양보심과 협동심을 카드로 유도하는 데 맞춰질 것이다. 본성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경제는 어떻고 교육제도는 어떻고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교양 수업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의 중요성은 인간 본성이 어떻게 전제, 결론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관성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까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다닐 때 그러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제 경험상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당시 저와 같은 학생들에 대해서 글쎄 성선설을 우리를 선한 존재로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의 그 티칭 스타일만 놓고 본다면 저희들은 이제 악한 존재로 본 것 같아요. 이 부분. 저희들의 악한 본성을 억제하고 그리고 선하게 교정하는 동시에 사회 유지와 공공선을 위해 양보하고 협동정신을 습득하도록 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단무지, 뭉팅하는 그걸로써 강력하게 제재를 해주는 그런 걸로 봤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인간 본성을 어떻게 규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뀝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경제제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제도.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자, 여러분 경제가 뭐의 약자입니까, 여러분? 경제. 사사성어 약자인데 경제. 경세재민 맞습니다. 형습 좋습니다. 그럼 경세재민 뜻은 뭡니까? 경세재민. 경세재민에서 이제 경제가 나온 건데 경세재민의 뜻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즉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하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백성에게 뭘 해준다 봅니까? 생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생산이 있으면 생산을 했으면 그것은 소비도 좋지만 분배,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 왕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산이 있으면 그것을 분배해줘야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걸 소비하겠지만 왕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분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경제의 뜻입니다. 경세재민.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즉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그것을 백성에게 분배해줌을 통해 가서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 경세재민, 경제의 목적,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택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바로 공산주의? 아니죠. 자본주의를 택했죠. 그렇죠. 자본주의에도 인간 본성론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 본성론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론의 시작은 누굽니까? 자본론의 시작, 자본주의를 최초로 이론화한 사람. 현재까지도 자본주의 그 사람이 최초로 만든 이론이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애덤 스미스죠. 그렇죠. 아담 스미스입니다. 지금의 영국, 옛날에 스코틀랜드 지방 1780년도 사람인데 애덤 스미스가 이 자본주의 원리를 쓴 책은 또 뭐죠? 국부론이죠. 그렇죠. 여러분 국부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국부론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국부론 이전에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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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본주의 원리, 이론을 설명하는데 그 이전에 인간 본성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도덕감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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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감정론에서 아담 스미스의 핵심 이론은 뭐냐?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보겠지만 도덕감정론의 핵심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기적 동기, 다른 하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기적 동기가 그리고 공감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경제의 목적, 즉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국부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 이거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어떠한 내 그 만족을 추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이기심에 호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다 한다는 겁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담 스미스는 경제 활동의 원리를 이처럼 인간의 이기심을 찾았고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라는 것을 도덕감정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녁 식사를 즐기기 위해서는 즉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는 있습니다. 고기도 필요하고 술도 필요합니다. 빵도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호소하지 말라나? 그 사람의 이타심에 호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이타심에 호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가지고 정육점 주인한테 저 배고파요. 오늘 저녁 먹어야 되니까 고기 좀 주세요. 저 불쌍하지 않으세요? 라는 이타심에 호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뭐에 호소하는 얘기입니까? 모든 인간은 이기적 존재예요. 나도 이기적 존재고 그 사람도 그 정육점 주인도 이기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에 호소하라? 그 정육점 주인의 내가 필요로 한 것을 가진 사람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얘기입니다. 즉, 야, 내가 오늘 저녁 먹으려고 나 고기가 필요한데 네가 나한테 고기 주면 나는 너에게 뭘 주겠다.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겠다. 그게 돈이면 돈을 주고 그게 물건이면 물건을 주겠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고기 주 나도 너한테 이걸 줌으로써 우리는 서로가 윈윈, 서로가 이익을 추구하는 서로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바로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 어떤 거래를 한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핸드폰, 제 핸드폰 갤럭시 S 노트 10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제가 산지 1년 반 됐거든요. 제가 10만 원에 팔게요. 살 사람 이름만 적고 수만 들어오세요. 10만 원. 10만 원. 성우학생 팔게 사겠죠. 성우학생이 착해서 그렇지만은 그렇죠. 다른 학생들은 사지 않겠죠. 그렇죠. 말고 성우학생은 착해서 사주겠지만 자, 다른 학생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먼저 성욱이에게 오케이 10만 원 했는데 성욱이 물어볼게요. 20만 원 어때 성욱이?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안 되죠. 15만 원. 15만 원. 12만 원. 12. 12. 10은 나도 안 돼. 11. 11. 11만 원. 성욱이 11만 원. 11만 원. 다른 학생 11만 원 없습니까? 성욱이 말고 다른 학생 11만 원. 뭐 진짜 파는 건 아니지만 11만 원 없어요? 11만 원. 11만 원. 11만 원. 오케이, 그럼 10만 7천 원. 10만 7천 원 콜? 10만 7천 원 콜? 딜? 오케이, 삽니다. 성아 삽니다. 10만 7천 원. 자, 10만 7천 원. 제가 성욱이 때 10만 5천 원 말고 성아 때 10만 7천 원 주고 팔았어요. 내가 이것을 10만 7천 원에 주고 팔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팔았을까요? 팔지 않았을까요? 이 핸드폰을. 팔지 않았겠죠. 그렇죠. 성아는 10만 7천 원을 지불하고도 이 핸드폰을 소비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매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이익이 됐기 때문에 10만 7천 원보다 이것이 가지는 것이 더 이익이 됐기 때문에 성아도 이것을 구매했겠죠. 그렇죠. 즉 10만 7천 원이라는 가격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교환,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성아하고 저하고 둘 중에 누구 하나 이익이 되지 않았다. 즉 이 거래에 불만을 가졌다. 이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10만 7천 원이라는 가격에 의해서 바로 우리는 서로가 이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익은 이러한 거래는 성아하고 저만이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수업 지금 여기에 38명이 있어요. 저 한 명하고 37명 다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아든 성욱이든 다 37명하고 합니다. 그러한 모든 거래가 다 자신의 이익이 된다라면 거래가 성립이 되고 이익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면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전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사회는 최대의 충족을, 최대의 만족을,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무슨 손의 원리입니까? 무슨 손의 원리입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인 거죠. 보이는 손, 누가 딱 와가지고 야 이거 얼마해 하는 게 아니죠. 너는 이거 만들어, 너는 이거 파, 이건 얼마해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계획경제라고 해서 공산주의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직접 누가 손을 가지고 조절하는 게 아니죠. 손이 보이지가 않아. 사람들이 서로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서로의 이기심, 서로의 필요한 것을 충족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거래도 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거래도 해보고 해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점에서 거래나 교환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개인들이 모이는 전체 사회에서는 바로 최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익만을 의도했지만은 전체 이익은 의도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이익에 대한 의도가 전체 이익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본주의 원리에는 뭐가 숨어져 있느냐? 인간의 이기심이 숨어져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설명을 다 해버렸습니다. 수요와 공급,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수요와 공급이 뭐 쭉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그게 안 된다, 공산주의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공산주의에서는 뭐가 없으니까. 자본주의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 그렇죠.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서 그 거래가 성립이 되면, 제가 아까 성화에게 10만 7천 원 받았으면 이건 누구 겁니까? 성화 거죠. 성화의 사유죄 성립이 돼요. 그런데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사회주의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재산이 쌓여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 나는 내가 필요라고 해서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빵집 주인이라면 나는 빵을 더 싸게 더 맛있게 만들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 사니까. 많은 사람들 사야 내가 이익을 거두니까. 내가 정육점 주인이라면은 가능한 한 비계 없애고 살코기만 해가지고 더 많은 싼 가격에 더 많이 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이익을 보니까. 또 그것을 산 사람은 그 고기를 그 빵을 산 사람은 역시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게 불가능하다. 경제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을 해주는 거고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지 국가가 다 지정을 하고 또 가격도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동기가 없어져. 재산을 못 가지니까. 사회주의에서는 그것이 실패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만약에 진짜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이기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 이익 추구가 전체 내가 살고 있는 전체 이익으로만 이어질까요? 이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택하지 않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200 몇 개 국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본주의를 택하지 않은 국가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있어요? 자본주의 택하지 않은 국가. 그렇죠. 북한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자본주의예요. 쿠바도 이미 자본주의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공산주의인데 사실상 자본주의가 이미 허락이 됐다라고 봤죠. 왜?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그건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북한에는 시장을 암암리에 형성하고 있죠. 왜? 국가가 그렇게 분배의 능력이 없으니까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자본주의의 목적대로 아담 스미스의 말대로 모든 사람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 개인의 이익 추구 활동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즉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지 않죠. 뭔가 문제가 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이기심만 존재하는 경제 제도는 결국에는 뭡니까? 특정 사람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걸 모르지는 않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에는 나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결국엔 손해로 돌아간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뭔지 이 영상 자료를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론을 쉽게 설명한 사례가 바로 내쉬의 게임 이론인 죄수의 딜레마. 죄수 A와 B가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상황이 아닌 더욱 불리한 상황을 선택해 문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례는 죄수 2명이 각각 자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아니면 둘 중 한 명만 자백을 하느냐를 놓고 이론을 풀어갑니다. 만약에 죄수 A가 침묵한다는 전제하에서 죄수 B가
침묵을 하게 되면 6개월을 복역을 하게 되고요. 죄수 B가 자백을 하게 되면 자백한 공으로 죄수 B는 바로 석방되게 됩니다. 죄수 B의 입장에서는 6개월 복역하는 것보다는 바로 석방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백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죄수 A의 선택도 자백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두 죄수가 모두 5년간씩 복역하는 내시 균형이 되겠고요. 이 이론은 신기하게도 두 죄수가 모두 6개월만 복역하는 선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5년간 복역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딜레마 또는 역설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죄수들은 결국 어떠한 상황까지 처해집니까? 설명이 좀 되어있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집니까? 지나치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렇죠? 즉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왜? 이 자신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뭐가 없는 상태에서 신뢰가 없는 상태,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즉 우리 자본주의 안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신뢰, 공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빈부의 격차는 발생될 수 없으며 이 빈부의 격차가 궁극적으로 결국엔 자기 자신의 손해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초반에는 지금 부자들은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부자가 되겠죠. 기업들은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임금도 안 주고 아주 싼 임금도 주고 물건을 독점해서 비싸게 판다고 해봅시다. 당장의 이익은 거두겠죠. 즉 지금과 같은 빈부격차가 발생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거둬야 돼요. 즉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이긴 겁니다. 팔아야 이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아주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비용 지불, 즉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물건값만 비싸게 두고 판다면 근로자가 또다시 소비자가 되겠죠.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구매할 여력, 즉 소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비 능력이 없죠. 물건을 구매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이 팔리지가 않아. 그럼 이익을 거둡니까? 못 거둡니까? 이것도 못 거두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나친 이익 추구는 최초의 빈부격차를 발생하게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공멸하고 만다라는 게 이 자본주의에 가진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과연 그걸 몰랐을까? 자본주의에서는 그 이야기,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과연 그걸 몰랐을까요?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걸 이미 꿰툰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저는 뭐 이론적으로 자본주의가 옳다, 공산주의가 옳다라는 것은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가 승리자인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현재 자본주의가 아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자본주의를 없애고 다시 공산주의로 간다? 이것도 조금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가진 걸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가진 이론 안에서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즉 지나친 이기심을, 지나친 이익 추구를 무엇인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그것을 억제하게 하기 위해서 억제하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경제의 최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의 본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동기와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공감, 심패시라고 하는 것. 타인의 처지, 타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자성어라면 역지사지가 되겠죠.
그러한 능력이 적절히 발휘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발휘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발휘되지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즉 그래서 본래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살펴보고 다음 주 7주차 주제인 플라톤 국가론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제가 7주차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한 번씩들 조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 클래스 쪽지 혹은 질의응답란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저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 본성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졌고, 선과 악을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즉 선과 악으로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정치, 교육, 그리고 경제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서도 인간의 본성, 악, 즉 이기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라는 그런 해석에 기반해서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다라고 하고, 그런데 과연 경제의 목적처럼 자본주의가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그렇게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경제의 목적처럼 잘 먹고, 모든 인간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서, 즉 나의 지나친 이기적인 행위, 즉 지나친 이기심이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아닌 손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죄수의 딜레마라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실험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와 B가 상대방을 배려하면,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한, 상대방을 배려한 그런 선택을 하면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가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 행동을 해서 결국 모두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리라는 예측에서 죄수의 딜레마는 이기심의 폐해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내세워져 왔습니다. 이기심은 공동선이 아닌, 공동의 이익이 아닌 공멸, 모두 다 망한다. 공멸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기심이 사회를 좋게 만든다라는 시장 이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예측은 어디까지나 일회성에 근거한다. 같은 게임을 현실에서와 같이 반복해 실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정치학자인 로버트 엑셀로드는 흥미로운 실험을 또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62명의 게임 이론 전문가들과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반복하는 게임 전략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참여자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참여자와 반복 게임을 5번씩 치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만 하고 게임 상대방은 협조만 하면 배신한 사람이 최고 점수를 얻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참여자는 이기적인 동시에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배신을 적게 당하고 협조를 많이 얻어내는 전략을 꾸며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배려한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이익 추구, 내가 이익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고려한 판단? 타인의 이익도 역시 고려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업의 예를 들어 설명을 했었죠. 기업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이익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도 비싸게 팔아야 되고 또 근로자들이나 협력업체에게 어떻게 하면 비용, 임금과 같은 비용을 적게 줘야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근로자들이나 협력업체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면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소득이 적으니까는 물건을 살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즉 소비를 할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는 어떤 물건을 소비할 여력이 안 되니까 그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고 이 말은 즉슨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도 이것이 즉 생산을 해도 소비자들에게 소비가 안 되니까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거둘 수가 없겠죠. 즉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정한 기업의 이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타인의 이익을 배려한 결정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나의 궁극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실전 결과 최후 승리자는 눈에는 눈 전략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협조하고 다음 게임부터는 상대방이 선택한 전략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1차 시기에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2차 시기에 나도 상대방을 배신하지 않는다. 만약 1차에 상대방이 배신을 했다면 2차 시기에 나도 배신한다. 즉 양측 모두 눈에는 눈 전략을 쓸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얻어진다. 이 실험 결과를 택했을 때, 이 실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좋으냐?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판단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담 스미스가 말할 때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지만 아담 스미스도 역시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진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도 동시에 발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장기적인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것이 발현이 되어야 우리 경제의 목적처럼 모든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눈에는 눈, 전략을 진화론으로 비교하면 적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힘이 센 자도 가장 비열한 자도 아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가장 잘 협조하는 자, 다른 말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 즉 타인의 상황, 타인의 이익, 타인의 상황에 대한 공감의 능력,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이기적인 자는 적절히 이타적인 자이며 이타적인 행동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기심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현대 경영학자, 현대 경제학자들이 아담 스미스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아담 스미스도 사실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이 아담 스미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제가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약간 건너뛰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기심을 누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In which he said that basically we are social creatures, and as social creatures we are programmed, if you like, to act in a fairly moral way.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찰자가 이기심을 잘 조절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됐고 그 유명세 덕분에 아주 특별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끌어볼게요. 공명정대한 관찰자. 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명정대한 관찰자는 뭐냐? 자신의 이기심만 추구하지 말고 합니다. 타인의 이익도 고려하는 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명정대한 관찰자라는 얘기는 내가 어떠한 행위를 선택을 할 때 나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나 역시 망하니까 타인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이게 나에게 진정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상대방과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쟁 체제에서 경쟁을 했다고 합시다. 즉 내가 아무리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리면 이 상대방은 다시 시장 경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거나 혹은 거래를 하거나 교환을 통해서 또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야만 하는데 상대방이 이 시장에 참여할 능력이 나의 지나친 이기심, 이익 추구로 인해서 없어졌다. 그런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나의 이익 추구는 상대방과 이익 추구가 공정하게, 상대방의 이익 추구도 고려한 이익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한 아담 스미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타인의 이익도 고려하는 판단, 이것을 아담 스미스는 공감이라고 하는 건데, 심패시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이기심뿐만 아니라 이 공감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그런데 진정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선, 진정 자신의 이기심 추구를 위해선 공감의 능력을 발휘해서 타인과 적절한 이익을 추구해야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이익이 지속된다. 즉 지속 가능한 나의 이익이 추구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익이 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공명정대한 관찰자, 즉 진정한 이익 추구는 공감의 능력을 발휘해서 타인의 이익도 배려한 그러한 능력이 발휘될 때,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것을 어떻게 아담 스미스는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6년 3월 드디어 성서일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 불리는 국부론이 탄생되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것은 바로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노동이 이루어지면 부가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부를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라고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국부를 만들어낼까요? 케네의 중농주의는 오직 농업만이 부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노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긴다는 것이죠. 그는 국부론을 통해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중상주의의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모든 가치가 노동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상품의 교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량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은 무슨 뜻일까요? 스미스는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시장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즉, 자유로운 시장만이 개인과 국가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국보론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 한 문장으로 그가 꿈꾸는 완전한 자유시장 체제라는 이상적인 세상을 설명했습니다. 국부론은 6개월 만에 출판 1000부가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기록이죠. 스미스는 당대 최고의 사상가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국부론의 첫 장은 우리가 현대 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 think it's a vastly important book. It's as important as Darwin's Origin of Species or Newton's principles and so on. It's as important as that because it lays out the foundations of what is now modern economics. It talks about division of labor, it talks about gross national product, it talks about trade and the importance of trade and the importance of opening trade and the problems of trade barriers. For many, many years, it was the fundamental economics book. It's been superseded by other textbooks. 그러므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철진한 고전이 아닙니다. 최초로 자유시장 체제를 형성한 기본 틀입니다. 지금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저인 것입니다. 하지만 국부론이 출간된 후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를 시도 때도 없이 끌어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스미스의 사상은 많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Yes, I think a lot of people misunderstand Adam Smith. They know that he believed in free trade, that he was skeptical of big governments, that he supported a free market economy. And so they say, well, that means that he was clearly in favor of big rich people being able to do what they want.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 스미스에 대해 가장 오해를 많이 낳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의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을 결코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 쓴 도덕 감정론의 주장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Preoccupations, as I said earlier, with his own concerns that individuals are moral beings and the economy is part of a moral framework. The wealth of nations takes place within a framework which Smith believes is an appropriate one for deciding how people should and ought to behave. You can't read one, The Wealth of Nations, without reading the other. Because what's in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reappears in The Wealth of Nations in his attitude to the poor. Is sympathetic. Adam Smith believed that the best way to help ordinary working people was to have a free market economy. That's why he supported it.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다고. 그래서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1790년 7월 17일 그에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Joseph. Please burn it. A book. It should be published. 그는 완벽하지 않은 원고를 세상에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In my life, I'm not even that old. 우리는 아담 스미스를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 체제라는 이상을 떠올렸죠.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의 불평등과 위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Dismayed that in countries like Britain and America, you do have a very large class of people who are relatively poor and much poorer than the wealthiest person. Adam Smith famously wrote that no country could regard itself as being prosperous if the greater part of the population were poor and miserable. 국부론의 원죄는 wealth of nation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즉 특정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것을 연구한 책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1%의 탐욕과 부패로 나머지 99%가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우리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봤다시피 경제 제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 모든 사람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아담 스미스 역시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연구한 책이 바로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 뭐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 한국 이쪽에서는 인간 본성을 연구하고 그리고 본성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 때 주로 정치나 교육 방면으로 조금 한정되어 있었지만은 서양에서는 그것을 경제에까지 조금 확대를 시켜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경제 제도도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만들어낸 것을 그대로 수입해서 쓰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담 스미스 경제 목적, 모든 시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이기심만 확대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으로 이기심을 활용해라.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인 공감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한 판단을 내렸을 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익 추구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이익 추구는 나만의 독단적인 아주 나만의 고립적인 이익, 타인이 손해보든 말든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면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은 다른 타인의 이익과 적절히 조합을 해야 했을 때야말로 비로소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기심은 이타심을 낳는다. 이 부분이 바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무분별하게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남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또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조를 할 경우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협조하는 것, 즉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타심이란 이기심의 한 전략이고 그렇게 해야말로 비로소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 이익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를 통해서 이제 인간 본성과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이런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서 이타심, 즉 공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아담 스미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식열전에서 사마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화식열전은 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화식열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냐라고 하면은 다 정의로운 방법, 특히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하는 방법이 아닌 창의적이면서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이익을 거뒀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만 선별적으로 써놨다라는 것입니다. 화식열전과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북부론, 여기서 공이 말하고 있는 것, 인간의 이기적 충족, 이기심의 진정한 방법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할 줄 아는 정의로운 수단, 정의로운 방법과 함께 타인의 이익을 배려할 줄 아는 공감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 본성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인간 본성과 제도라는 수업에 대해서?